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좀 비도 오고, 또 축축한 그런 분위기인데, 하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모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좀 스페셜한 걸로 잡았습니다. 제목은 갑툭튀, 기본소득이 뭐유? 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송상호 기본소득 충북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이제 전 지구 조직이에요.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전 지구. 이게 우리 네. 충북과 서울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있고 지역별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충북 네트워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로마 교황청 카톨릭에 버금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글로벌한 조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이 기본소득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소득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논의들은 있었지만은 최근 기본소득이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됐던 것은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얘기를 하시죠. 네,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대결 네.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쉽게 이후에는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올 거다. 그렇죠. 그럼 예.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로봇하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텐데 이러면서 이제 확 와닿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 모델이라고 하면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또 나중을 대비해서 노동을 통한 사회복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이후에 과연 그것들이 계속 가능하겠냐라는 고민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한 미래 대안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이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우리 미래 세대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 키가 될 거다. 이렇게들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솔깃한데 그래도 자꾸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와닿게 말씀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네. 새로운 소득의 모델, 자산의 모델을 한번 구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사회 설계적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기술의 혁명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혁명은 기존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네. 철저히 봉건적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부를 소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금돼 버리는 이런 구조죠. 혹시 다른 사례 좀 국가나 있나요? 일단은 그 보통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례는 지금 없기는 한데 뭐 핀란드나 여러 국가들 지방 정부에서 실험. 네. 특히 이제 경기도 실험은 매우 중요한 네. 그럼 좀 경기도가 이식적이었죠. 24살 청년 모두에게 주는 실험이니까 이건 대단히 한 달에 한 10만 원 수준입니까? 예, 아니 한 달에 10만 원. 120만 원을 4번에 나눠서 주고 있어요. 120만 원을 네 번에 나눠서. 물론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청년이라 하면 네. 그 기존 24살. 24세 조건을 맞추면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청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무엇을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국민으로서 국민이 국가에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 권리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사실 대규모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데는 알래스카가 있기는 합니다. 알래스카요? 주 전체에게 그 석유 배당을 좀 하고 있어요. 석유 배당? 그래서 석유에서 그 사실 기본소득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얘기하셨지 공유부에서 좀 시작을 하거든요. 공유부, 같이 싸운 부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유. 땅이 일단 개인의 재산이에요. 네. 석유가 어떻게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의 공공의 재산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당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로 창출된 소득을 국민들에게 다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도 국민들이 모여서 뭐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주 단위 실험이긴 하지만은 실험을 넘어섰죠 여기는 주 단위 제도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이 공유부를 그 모든 주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일단 시장 경제 자체가 지금 사실은 현대 사회가 시장 경제가 무너진 사회예요. 얘기를 하셨다시피 요즘 최신의 경향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그 기업들이 정말로 적은 인력으로 네. 사회에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구글을 통해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우리는 구글에게 넘겨줍니다. 네이버 다음에 막 넘겨주죠. 그런데 거기서 창출된 수익은 다 몇 명이 소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과연 오히려 시장 경제다운 건가라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런 어떤 축소판이 우리 배달 앱에서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식당에 음식을 단지 배달만 해주는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20%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음식을 대는 식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 배달 앱이다.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 배달 신청이 들어오면 식당으로 전화가 오는데 일부러 안 받기도 합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역추적해서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배달하실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걸 절약하려고 이 중간에서 뜯기는 돈을. 근데 이게 많을 때 20%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 부의 분배가 왜곡이 있었다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듯 플랫폼이라는 게 기술혁명의 총알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어떤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어떤 분란의 원인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게 타다도. 지금 타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 질서인데 왜 이걸 가로막고 왜 정부가 규제를 하냐, 국회가 개입을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장의 어떤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이익은 적당히 나눠주는 형태의 분배 방식은 그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 양식, 그 농농제에서나 가능했던 정근대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자본가가 되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생기고 뭐가 클라우드 소싱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럼 나도 자본가다 이런 환타스틱한 이런 다른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에 부의 방식이 극단적으로 왜곡될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산다는 건 화산 위에 곧 폭발할지도 모르는 화산 위에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산업재해라든가 자살 사건이 어디에 많은지 보십시오. 플랫폼 노동입니다. 여기가 가장 지금 열악하고 심각합니다. 가장 그 착취당하는 그런 어떤 열악한 노동의 어떤 대표로 돼 있고 또 뭐 저기 그 타다 비슷한 거 미국에서부터 그런 우버 돼 있는데 뉴욕의 택시 운전사가 작년에 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플랫폼에 종속돼서 해보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떤 그 정당하게 상품화된 노동과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 질서에도 사실은 일탈해 있다. 네. 이런 위기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정의 그거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짧게나마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주자고 저 의원님이 먼저 한번 팍 쏘지 그랬어요. 이틀만 먼저 쐈으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이심전심 통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쟁점이 된 거는 추경이었습니다. 추경. 추가 20조 원인가요? 네. 그런데 이 추경이 지지난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 방문을 하셔서 상춘제에서 5당 대표들과 회담하면서 추경에 대한 협조를 구했어요. 이때 웬일인지 그 미래통합당이 고분고분했습니다. 그 물어뜯기 바쁜 미래통합당이 협조하겠다. 네. 이러면서 5당 간의 토론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주된 내용의 쟁점이 뭐였냐면은 이제까지 추경이라 그러면 간접 지원입니다. 뭐 세제를 뭐 좀 뭐 그렇죠. 네. 세금을 유예시켜 준다든가 맞아요. 또는 금융 지원 뭐 대출금을 좀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주종 원리로 썼는데 그 실효성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는 손님이 끊겨가지고 또는 그 사업이 이게 뭐 거의 문 닫을 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비된 상황에서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또 뭐 어차피 금융 지원한다는 것도 빚입니다.
결국 처리로 융자 받아가지고 뭐 그럼요, 일단 예. 안정자금 지원해주겠다 그러는데 무상으로 뭐 저기 죽어가는 환자한테 그 수혈해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 피값 언젠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 다 빚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추경을 한다 한들 이 재난의 시대에 누구도 피부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직접 지원 방식으로 그래서 뭐 어린이들 가진 가정에 돌봄 돌봄 육아 40만 원까지 수당을 준다든가 지역 화폐로 뭐 지급하고 예, 네. 그리고 또 그날 그 이렇게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미 보호받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여기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자영업자들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 어떠냐 이러면서 사실상 기본소득이 암시된 거예요. 재난형 기본소득이 암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온 추경은 내용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 말한 거랑 예. 그래서 이런 게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뒤에 저 TV에 출연해가지고 최초로 이번 추경에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난 기가 번쩍 뜨이더라고. 그래서 뭐 있는 줄 알았지. 나는 딱 보니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그 추경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이러지 말고 그냥 일단 100만 원씩 재난 지역의 가정들에게 나눠줍시다 이랬고 정의당에서 일단 전국적 시행이 어려우면 대구 경북 지역만이라도 우선해가지고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어떠냐. 그게 지금 재난에 지금 홍콩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마카오도 하고 있는 아, 방식이에요. 돈을 줘요? 예. 예, 그게 주겠다고 깔끔하다는 주겠다고? 거예요. 깔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로 갔다가 저리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걸 정부가 50%를 보완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저기 그 식당을 하는 세입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결국 그렇죠. 임대 건물주한테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세입자한테도 혜택은 있습니다만은 돈은 세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직접 드릴 수 있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주시가 코로나 관련 기본소득을 네. 실시하겠다 이렇게. 전주시가요?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하다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지자체가 일단 의지가 있다라면 충분하게 예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20조 막 이런저런 데 쓰지 말고 직접 지원 형태로 바꾸면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0만 원씩 15조 원 해결됩니다. 20조도 안 들어요. 나머지는 뭐 마스크부터 다른 예방책 하면 되거든요. 아 마스크는 오늘도 보니까 줄 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마스크 민심 폭발이에요. 그거는 왜 저기 이렇게 분배 뭐라 그러지? 그 저기 그 파는 거 말고 네, 그렇게 배급제. 배급을 안 할까요? 그것도 되게 웃긴 게요. 지금 가장 이럴 때 취약계층들이 문제거든요.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막 대량으로 사망하셨잖아요. 지금 장애인들이든 노인분들이 다 집에 계실 텐데, 자 그런데 마스크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주민센터에서 나눠줘요. 자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그 복지기관을 통해서 나눠줘요. 아 나눠주고 있어 지금도요? 예. 통해서 나눠줘.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약국 하나로만 돼서 줄을 서야 돼요. 사야 되고. 저는 이 정도면은 이 재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전량 구매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나눠주면 되거든요. 가장 행정력이 발달되어 있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오부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그 동반장, 면장. 이장,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뭐 통장 뭐 다 행정력 동원하면요 이 위기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마스크를 사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 부분도 예견이 됐던 겁니다. 이것도 정의당이 주장한 건데 한 열흘 전인가요? 보름 전인가요? 그 정부 발표가 뭐냐면 마스크 50%를 공적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이제 5당 대표 회담에서 나온 건데 저희 주장은 뭐냐면 50% 통제해서 매점 매서 사재기 이건 못 막습니다. 100% 공적 통제를 해가지고 생산 유통까지 그렇죠. 그래서 소비 현장까지 다 정부가 100%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거 행정명령이 뭐 법적 수단이 미비하면은 저기 우리나라 그 전시 대비 계획이 있다. 전쟁 때 그렇죠. 다 동원하는 역시 그 아이디어 제가 국방전문가답네. 냈는데 예, 그 예. 계획을 원용해서
그게 이제 그 징발하는 거거든요. 징발. 다 동원 체제로 그렇죠. 전환하는 건데 요것만 국소적으로 왜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쟁하고 똑같은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랬군요. 전쟁 초기에 의료 약품 동원은 제 1순위잖아요. 인력 장비 물자 요거를 그 최우선적으로 동원하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저기 사적인 사유재산 개념이 없어지는 동원 체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쟁 후에 채권으로 정립했다 다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그러게. 그대로. 아주 간단한 거. 그거는 뺏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나중에 갚는 거예요, 국가가? 다 주고. 그거 전쟁 시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여력이 되고. 그렇죠. 아이 그거 뭐 저기 그 한 달에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억입니다. 3천억 원. 100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이걸로도 생산량이 부족하다. 개성공단에 지금 마스크 공장, 봉제 공장 다 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거면 수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걸 뭘 공적인 액션이 선제적인 그 이런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2차적인 처방이 나오고 그것도 반만 하니까 두고 봐라 이제 더 큰 혼란이 터진다. 엊그제 저기 하나로마트에 5천 명 찾아왔습니다. 용암동에. 5천 명. 5천 명이 한국 찾아왔어요. 약국에 가면 다 줄 서 있어요. 그래, 좀 전에도 봤잖아요. 네, 우리가? 다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저기 그것도 지금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으면서 이래 분산되지만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이러니까 와가지고 반 이상 못 사갔어요. 저는 이게 민심이 이게 요동 안 치겠습니까 이거? 너무 시장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배급해야 된다, 배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급 상황이면 국가가 100% 통제하고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탁 나눠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발언으로 기본소득의 의미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사실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다양한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적 접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사회 뭐에 대한 시스템 문제, 노동 문제 뭐 이런 접근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다 이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가져야지만 그 다음에 노동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는 이런 역할들을 해오지 못했던 거고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그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노동의 관이 과거에 이제 근대 사회의 그 여명기에 우리가 그 노동은 신성하고 사람은 노동 속에서 존재하고 이런 게 이제 그 근대 사상을 이루고 또 그런 노동이 어떤 모든 가치의 최정점에 위치하면서 우리 정의당도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노동은 자존감을 충족시켜주는 나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담론이었고 또 어떤 그 속에서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우리는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착취당할 기회조차 없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한 경계선 바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노동을 신성시하는 기존관념에 도전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노동을 하고 신성하게 그 가치를 누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기회도 누구에게는 주어지지만 누구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과거의 노동관 여전히 이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노동인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경계선 밖으로 지도 밖으로 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다수의 사람들한테로 시선을 돌릴 때가 됐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공유부를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소득화해가지고 나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인간에 대한 투자. 결국은 그것은 이제 사람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혁신하고 그리고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될 거고 그런 어떤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가 장차 대한민국을 어떤 체질이 강한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기본소득은 결코 좌파의 이념만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다. 또 성장 전략이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두 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본소득 얘기를 하다 보니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님, 송상호 기본소득 네트워크 충북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